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다시 배운 나라들 10부작 시리즈. 그 중에 첫 번째 시리즈 아르헨티나 편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7위 경제였던 나라, 왜 한국의 성장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나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지금 이 순간 어느 한 나라가 한국을 교과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유럽에서 밀려든 이민자들과 자원으로 풍요를 누리며 1920년대엔 남미의 프랑스라 불리던 그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이제는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배웠다면 이제는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몰락의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희망의 좌표, 그 좌표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과 가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세계는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말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적은 세계 경제 실패국 1위라 불리던 나라에게 유일한 생존 모델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 한국이 배우던 나라가 100년 후에는 한국을 배워가는 나라가 된 그 극적인 역사 반전의 서사입니다. 정말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저희 조부모님 세대에선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저희를 배워갔던 나라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반 마르티네즈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지금은 국립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데이터를 다루고 그 안에서 무언가의 패턴을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193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사에 대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나라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유럽계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는 각국의 선박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안고 이 땅을 찾았고 그 시절의 아르헨티나는 미국, 영국, 독일 못지않은 번영을 구가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낡은 교과서 하나를 뒤적이다가 믿기 힘든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칭송하는 한국 교과서 일부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 아르헨티나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제 안에 일었습니다. 도대체 지금은 왜 반대가 된 걸까? 요즘 한국을 보면 너무도 눈이 부십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두 국가 중 하나로 우뚝 섰죠. 반면 우리 아르헨티나는 IMF의 도움 없이는 경제를 지탱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연구소 내에서 흔히 다루는 주제였어요. 왜 우리가 몰락했는가?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느 오래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 경제학자들이 외국 모범 사례를 찾으며 미국과 독일, 일본을 주로 분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참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한 방역 시스템을 가졌으며 교육, 복지, 산업, 행정 어느 분야 하나 빠지지 않는 선진국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8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표 하나하나가 거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우리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South Korea Economic Growth 모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논문과 정책 보고서가 뜨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대조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자원을 갖고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연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연구소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하냐고요? 우리가 한때 그들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책임자인 마르코스 소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보자고. 그 순간부터 아르헨티나 국립경제연구소의 일부 연구진들은 본격적으로 한국식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저에게 삶의 전환점을 안겨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자책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 7위였던 경제대국이 어떻게 몇십 년 만에 상습적인 디폴트 국가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 이건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해명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는 매일같이 국가부채, 환율, 인플레이션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몰락부터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료 연구원인 나탈리아, 카를로스, 루카스는 196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지표를 도표화해 재정리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게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70년대 초 석유 파동과 정치 불안 속에 시작된 물가 급등,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가 교차하던 80년대, 경제 정책이 매년 뒤집히며 생긴 시장 불신, 1990년대 초반엔 잠시 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과도한 외채와 고정환율 정책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2001년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사태를 불러왔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 20%를 넘기기 시작했고 2018년 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F 차관을 받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식 통계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했고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수치는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시스템은 파탄 직전이었고 국영기업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국고를 축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복판에서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즉석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던 걸까? 이 말은 나탈리아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녀는 원래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였기에 이렇게 체념 섞인 탄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 때문 아닐까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포퓰리즘에 밀려 구조개혁은 번번이 실패했죠. 하지만 정치만 탓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야죠. 문제는 우리에겐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 전쟁 직후 1인당 GDP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20년대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치는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그래프 하나에 제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었어요. 한국의 제조업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첨단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제조업은 쇠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IT, 반도체, 정밀기계, 자동차,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놓친 답이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루카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이죠? 단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위기를 겪고도 매번 시스템을 재구축했어요.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 매번 더 나빠졌고요. 그날 밤 저희는 즉석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단기 프로젝트 팀을 꾸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연구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자존심이 무너진 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한 현실이었죠. 그때부터 저희 연구소 안에서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자. 이건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진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모두 집중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해부합니다.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압축성장 모델이라는 제목이 커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가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려면 누군가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례가 한국이었습니다. 첫 세션은 교육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국의 공교육 제도에 대해 발표를 맡았어요. 그녀는 1960년대 한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며 문맹률을 90% 이상에서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육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 플랜을 세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산업정책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1980년대, 90년대 전환기를 거치며 어떻게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으로 전환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은 특정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을 했고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우선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의 수출 전략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수출을 생존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내수에만 의존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바깥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루카스는 가장 최신 데이터인 스마트 제조 혁신과 디지털 행정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스마트 팩토리와 AI 기반 공공 서비스,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단순히 유지한 것이 아니라 첨단화했습니다. 자동화 기술, IoT, 로봇 시스템이 공장에 들어가 있고 공공행정마저 종이 문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 시스템 자체의 진화입니다. 제 역할은 이 모든 요소들의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교육, 기술, 산업, 수출, 행정까지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싸웠고 그 시스템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것이었어요. 무언가를 잘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잘하는 걸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비밀이었어요. 며칠 뒤 중간 발표를 마친 후 저희 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인 안드레아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야. 한국은 정책과 민간, 교육, 기술이 서로 맞물린
기계처럼 작동하는 국가야.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몇 주 뒤 저희는 한 권의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시스템 기반 압축 성장 모델의 분석.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인재를 키웠다. 위기 때마다 구조개혁과 기술 투자로 정면 돌파했다. 산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화했다. 수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으며 그 모든 기반은 교육에 있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두고 오랜 시간 동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한국만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아르헨티나 국립경제연구소의 K모델 분석팀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고 저희는 한 주간의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이 맴돌았어요. 우리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방심했고,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다. 이 문장은 저희 보고서의 핵심 결론 중 하나였지만, 사실 이건 통계나 이론이 아닌 저희 스스로에 대한 자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다 얻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논문과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찾아보며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 하나의 영상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해야 했고, 그래서 더 정교해졌던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뇌리를 강타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자원에만 기대어 왔고, 그 자원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없음에서 출발했고, 그 없음을 채우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한 산업 강국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연구소 회의에서 공유하자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고 태도였던 거네요? 루카스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태도와 선택. 우리는 반복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했었죠. 한국은 그 어려운 길을 국민들의 근면성으로 버텨냈고요. 그 말에 저희 연구 책임자인 마르코스 소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 어떻게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로 말이야. 그날 이후 K모델 분석팀은 단순한 연구팀이 아니라 경제 전략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지 외부 발표용이 아닌 정부의 직접 정책 권고로 제출될 공식 자료로 채택되었고, 마르코스 소장은 한 장짜리 메모를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 문장이 담긴 내부 문서는 아르헨티나 행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 따라야 할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던 나라에서 이젠 그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순간이 참 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패배감이 아니라 이제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경제연구소로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대한민국 대사관이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청으로 한국 정부 민 민간산업시찰단 파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간다고? 저뿐만 아니라 팀원 전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탈리아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루카스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게 감격의 눈물인지 긴장의 반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르헨티나의 경제 연구진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2025년 2월 아르헨티나 국립경제연구소는 모든 것을 뒤흔들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함의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아르헨티나가 따라야 할 단 하나의 모델. 제 손으로 쓴 문서였지만 그 제목을 프린터에서 꺼내 들고 바라보는 순간 손끝이 떨릴 정도로 큰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그 문장. 한국은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을까?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지 학문적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부, 산업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직접 배포되고 국회 경제특별위원회에까지 제출되는 국가 전략 초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원조가 아닌 자력으로 성장한 국가다. 그 핵심은 교육, 기술, 제조, 수출로 이어지는 사중 구조에 있다. 이 구조는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을 과신하고 구조개혁을 회피했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구조개혁과 기술 투자에 목숨을 걸었다. 특히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아르헨티나가 꿈꿨던 미래를 현실로 만든 나라다. 우리는 20세기 초에 자산을 소진했고 그들은 20세기 후반의 절망을 자산으로 바꾸었다. 그 보고서를 처음 받아본 산업부 차관은 한참을 말없이 읽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이라니요. 그의 눈빛엔 혼란과 수긍, 그리고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는 국회로 넘어갔고 경제특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 앞 복도에서 저는 국회의원 몇 분이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진짜 한국을 따라할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안 바꾸면 50년 뒤에도 똑같아. 이건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전환점을 찾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는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을 수용하며 한국 모델 분석 및 적용 검토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 하나, 한국 경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아르헨티나 실정에 맞게 설계 및 적용하라.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직후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간 첫 번째 경제 시스템 교류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연구소 팀은 대한민국 방문단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발표 직전까지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제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걸 확인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나탈리아는 저를 와락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됐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네요. 이건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다른 나라의 성공을 겸허히 배우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받고 일정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쓰인 일정표를 받아들었을 때 제 눈가엔 자연스럽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이제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었던 미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4일 저희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기계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안내 로봇과 다국어 여러 언어 지원 전광판이 외국인을 배려하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와,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카를로스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중얼였고, 나탈리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상부터 기록해두고 싶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네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저희를 맞이한 담당자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첫 일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자동화 공장 혁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던 중 루카스가 질문했습니다. 공장의 절반 이상이 무인인데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나요? 센터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단순 노동은 줄었지만 AI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고급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훨씬 나아졌죠. 이 말에 루카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는군요. 다음 일정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 기업, 벤처 기업들이 밀집한 공간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 기업은 단 30명의 직원으로 세계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공장장이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똑똑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똑똑한 싸움을 지원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 대표단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작은 기업은 늘 생존의 기로에 있고 정부는 그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하거든요.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은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복잡한 방진복을 입고 나니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0.001mm 단위로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감독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미래를 한국은 이미 지나가고 있네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정이 끝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국 측 한 인사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분들은 왜 한국을 연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은 저희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스템을 다시 세운 나라니까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아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 온 이 길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요. 2025년 8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형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회의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클린룸 먼지가 없는 초정밀 공정실, 분당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자동화 공장, 판교 테크노밸리 첨단 기술 기업 밀집 지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존재한다.
첫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디지털 행정 개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부 24와 같은 통합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는 IT 전문가와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홈페이지 수준을 넘어서 주민등록, 민원 신청, 세금 신고까지 모두 통합된 부에노스아이레스 통합행정 포털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관료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행정을 하더군요. 우린 이제서야 거기 도달하려고 합니다. 시청 디지털 전환국장인 에밀리아 로페즈는 회의 중 이렇게 말하며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수출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됐지만 한국처럼 세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부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지원 쿠폰 바우처와 수출 매칭 플랫폼을 도입하여 넌 세계 바이어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수만 보고 경제를 설계하면 안 됩니다. 한국처럼 바다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산업부 차관인 라파엘 곤잘레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중심 교육 개편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 중심 고등학교인 영재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산업 연계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아르헨티나도 직업교육 과정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UBA는 2026년부터 K-에듀 트랙 한국식 산업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신규 학과 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K-에듀 트랙에서는 디지털 기술, 제조 공정,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사까지 함께 배우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생 선발은 벌써부터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한 학생은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도 성공했습니다. 저도 저만의 자원으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어요. 그 말은 면접관 전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개혁을 이끌어갈 핵심 조직, K모델 정책연구센터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한국의 산업 전략, 교육 시스템, 수출 정책, 디지털 행정을 아르헨티나 실정에 맞게 분석하고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저 에스테반 마르티네즈가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처럼 싸우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전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이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부 정책에 냉소적이던 시민들도 이제는 거리 곳곳에 붙은 포스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국의 반도체 클린룸 사진과 함께 K모델 정책연구센터 개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뉴스 속의 먼 나라였고 우리와는 다른 조건을 가진 국가라고 핑계를 대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대표단의 보고 이후 실제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각 부처에 한국식 디지털 행정 도입 로드맵을 배포했고 중소기업부는 수출 전략 재편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국을 신설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르헨티나는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한 나라가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모델
연구센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은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 등,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기업가들까지. 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공개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이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지금 배운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먼저 앞서간 사람의 길이지 우리에게 닫힌 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1980년대 한국의 평범한 소년입니다. 이 아이가 공장이 아닌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건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가난과 싸웠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이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배우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그 젊은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경제학부에서는 2026년도 1학기부터 공식 과목으로 K-이코노미 한국형 경제 시스템 분석과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수업 계획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고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왜 한국이 성공했을까? 위기 속에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묘한 전율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 말이 지금의 아르헨티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실업, 구조적 적자,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움으로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배움과 실행을 통해 따라잡으려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준비할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에는 K-이노베이션 파크 한국형 혁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청년 창업 지원금의 40%가 기술 기반 사업으로 우선 배정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자원을 파내는 나라가 아니라 지식을 길어 올리는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2026년의 어느 날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원 벤치에 앉아 문득 가방 속에서 한국에서 받은 작은 기념 배지를 꺼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배지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믿습니다. 그 한 문장은 결국 우리가 다시 걷기 시작한 이유가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이정표처럼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 나라의 경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배움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길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앞서 걸어간 검증된 길일 수 있다는 것. 한국은 바로 그 길을 걸어낸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늦었지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이 한 문장을 남긴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세계 속 한국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전 세계는 배울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과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하신 이 채널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